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연달아서 계속 들으셨죠? 저기 혹시 이전 거 들으셨던 분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맨 앞에 것도 들으신 분 11시 것도 있으세요? 바로 직전 것만 들으셨구나. 네, 잠시만요. 잘 들리시죠? 일단 제가 오늘 하게 된 학교는 이제 인문계열 쪽에 건동홍수, 그 다음에 국숭세단인아 이렇게 이제 잡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룹을 조금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동홍수로 좀 나누고 국숭세단인아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사실은 건동홍수는 이번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딱히 숙대는 이제 뭐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요 구역까지는 그렇게 이제 뭐 예상되는 변화가 없는데 요 라인에서 조금 변화가 많고 복잡해져서 오히려 쓸 수 있는 학교들의 유불리나 이런 게 되게 천차만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학생들이랑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판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이제 정보들을 제가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앞쪽 시간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정시 모집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수능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능 시험 난이도라든지 그런 정시 지원 모집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까? 지원 자체를 어떤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지 그렇게 안내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 지원 상세 가이드 및 이제 군별 지원 흐름이나 지원 패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실지 그 팁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정시 모집 지원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 성적, 즉 수능 시험에서 얻은 내 성적이 될 텐데 올해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능 시험 과목별 난이도가 쉬워졌다.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쉬워졌다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쉽다 어렵다의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표준 점수라는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의 난이도가 표준 점수에 반영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국어는 전년도 표점의 만점이 149점이었고 올해는 이제 134점이었는데 일단 140점이 넘어가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작년이 149여서 이제 불수능이었거든요, 국어가. 그래서 국어 점수가 좋으면 수학을 못 봐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구조였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는 최상위는 수학보다는 오히려 국어에서 변별을 당하는 또는 변별이 되는 구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내, 만점부터 1등급 내 사이의 점수 구간이 확 줄어든 거 보이시죠? 이 얘기는 동점자가 같은 구간에 되게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점수의 어떤 변별이 없었다. 그 얘기는 이꼴 쉬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국어가 쉬웠냐면 화작을 본 친구들의 등급이 가채점 했을 때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한 등급이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채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또는 학생들이 이제 가채점을 잘못하는 경우 가끔 등급이 떨어지긴 하는데 오히려 채점을 정상적으로 해왔으나 예측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시 기관에서 몇 점이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그 어중간한 경계에 있으면 보통 컷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컷의 경계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니 최저를 못 맞추는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국어는 그렇다 쳐,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과목에서도 또 발생이 됐거든요. 그것도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은 국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보게 되면 일단 낮아졌고 그다음에 그 1등급과 만점 사이의 구간에서 폭이 좁아졌다. 그런 걸 보면서 국어는 일단 쉬워졌고 그래서 이제 1, 2등급 인원이 좀 증가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전년도에 1등급 인원이 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1등급 인원이 5,000명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뭉쳐있는 구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제 이 점수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못 받았다의 기준은 뭐냐면 극관의 인원이 적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즉 하나의 점수에서 적은 인원이면 되게 이제 희귀한 거잖아요. 소수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 표준 점수 구간에서 극간의 인원이 적은
구간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목별 내 점수의 유불리를 도수 분포표를 이제 평가원에서 점수별 표준 점수별 도수 분포표를 인원 도수 분포표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전문가분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나 학생들은 이걸 보고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정시 예측 프로그램 안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아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국어는 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만점은 2점이 떨어졌어요. 147에서 145로. 그런데 이제 1등급 컷이 점수가 작년에는 137이었다면 올해는 이렇게 133으로. 이제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간의 폭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중요한 건 요 구간에서 이제 편차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점수가 이상 등급이라고 하면 수학은 사실 못 본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1등급 인원은 조금 소폭 상승했고 중요한 건 2등급, 3등급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신기한 게 요번에 애들이 와서 시험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듣기가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하더니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1년 내내 2등급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3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에서 변별당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 친구들은 사실 영어를 약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권한테는 뭐 그 속도가 빨라진들 또는 내용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게 그렇게 없었을 건데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이 이제 2등급, 3등급에서 조금씩 하나씩 다 떨어지는 그런 추세여서 아까 제가 국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국어는 매년 최저를 못 맞추는 과목이기는 해요. 국어로 최저 맞추는 친구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수 둘 중에서 주요 과목 중에 최저의 도움을 주는 과목이 뭐냐라면 문과는 당연히 국어겠죠. 수학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를 충족시키는 가장 효자 과목이 사실은 영어랑 탐구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영어에서 이렇게 한 등급씩 내려가는 구간에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이번에 수시에서 조금 많이 슬픈 결과, 아니 불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비가 좀 뒤쪽으로 많이 밀렸다. 최저 자체를 못 맞췄으니 예비고 뭐고 간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영어 같은 경우는 최저의 영향을 좀 많이 줬을 거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가 저 모양이 되니 애들이 일단 수시에서 많이 썼겠죠. 예. 근데 이게 정시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수학은 국어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학의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 게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수학이 이제 오히려 위에서는 어려워졌는데 밑에서는 수학이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던 구간인데 중요한 건 전년도보다는 수학의 변별이 이제 구간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1등급 구간은 그대로이지만 2등급과 3등급의 구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의 구간이 줄어들고 이제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동점자 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수학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작년처럼 찍어 내리기는 조금 약간은 불리해졌다. 물론 상당히 불리하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올해도 국어가 상대적으로 쉬웠고 수학은 작년이랑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차 지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년도만큼은 이제 막 교차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 보기에는 열려는 있는데 굉장히 강세를 보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교차 지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제 사과탐을 저희가 이제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이 표준 점수라는 건 아까 과목의 이제 어려움, 난이도가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목별로 어려운 과목이 있고 쉬운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년도는 1등급 컷이 50점인 과목이 6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쉬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작년에 과탐은 올해랑 유사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쉬워서 표점이 67, 68인데 이과 애들은 과탐에서 표점을 이렇게 72점, 75점을 갖고 와요. 교차 지원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과에서 작년에 어떤 애들이 문과로 교차를 왔냐? 수학은 무난해요. 근데 이제 탐구가 망한 애들이 학교를 올리려고 교차를 들어온 거거든요. 왜? 이과에서는 탐구를 거의 30에서 35%까지 반영 비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과는 20에서 15, 막 이렇게 낮게 주니까, 근데 내가 수학은 문과 애들보다 어쨌든 한두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앞서 있으니 위에서 찍어 누를 수가 있겠죠. 점수 구조로. 그냥 단순 점수 합으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 어문 계열 들어오겠니? 이랬는데 성대는 유럽 언어, 유럽 영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쪽도 이과들이 다 들어왔어요. 왜?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복수 전공이나 다전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공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과애들한테는 따봉인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런데 작년처럼 이렇게 이제 과탐이나 사탐의 난이도나 표준 점수의 차이가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과애들이 그게 죽을 맛이었죠. 왜? 세윤이랑 사문이 표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윤 사문이 내내 쉬웠거든요. 그래서 쉬운 기출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생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수능날 돌아갔더니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끝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걸 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시험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이 생사를 보고 와서는 생윤이랑 사문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고 너무 어려서 시간이 부족했고 막 그것 때문에 가채점 할 때 거의 가채점표도 제대로 사탐을 못 썼다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수학이랑 국어랑 마찬가지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3등급 이렇게 점수 분포를 봤을 때 얘네들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넓게 펴지고 사탐은 좁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요게 지금 1등급부터 만점까지 구간이 올해는 생윤 같은 경우 대표적 과목이잖아요. 5칸인데 작년에는 2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생윤, 윤사, 사문, 정법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이제 난이도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탐구를 어떻게 보면 교차로 넘어오는 애들한테 약간의 이제 너 하지 마. 과탐? 그렇게 너 넘어와도 유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일단은 수능에서 난이도로서 그렇게 좀 막아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단순 표점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100분위를 이제 가지고 표준 점수를 쉽게 말하면 보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과목별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 선택 과목을 골랐다고 해서 유리하고 저 선택 과목을 골랐다고 해서 불리하면 사실 우리 공정한 입시, 경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이거는 대학에서 각 대학들이 이제 표준 점수를 보정을 해줘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네,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년도 변환 표준 점수고 이게 올해 변환 표준 점수거든요. 전년도 사탐이랑 과탐 보세요. 100분이 100을 과탐은 70을 줬고 사탐은 66을 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탐이랑 과탐이랑 싸울 때 문과가 이기겠어요, 어머니? 그쵸? 근데 올해 어떻게 했냐면 과탐이랑 사탐을 퉁쳐버렸어요. 100분위를 동일화 시켜준 거예요.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죠. 야, 교차 지원 탐구 때문에 나 교차 지원 했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변표는 아까 누가 발표하는 거라고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대학이 교차에 대해서 약간은 발을 세워둔 거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교차의 어떤 교차 지원을 허용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학의 의지일까요? 교육부의 의지일까요? 대학의 의지로 보여지죠. 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원래 이 문과랑 이과를 통합을 해서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 그걸 입시에도 반영하겠다라는 게 수학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상은 그랬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경계를 허물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과 애들이 대학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문과로 침공했다까지 얘기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갭이 커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되니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입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문과생들.
내가 뭔가 피해받는 느낌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학교 라인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실례로 작년에 국숭세 라인에서 3불이 나왔어요. 흔히 이제 많이들 보시는 진학사라는 프로그램에서 6칸, 7칸 떴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위에 있는 애들이 무서우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이 까치발 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상방, 하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거기에 점수가 완전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년에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좀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으니 대학에서 그 욕을 먹고 싶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식이 나빠지면 선호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원서를 안 써요. 그렇죠? 원서를 덜 쓰고 기피하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제일 많이 아까도 예를 들었던 대표적인 학교인데 교차가 정말 세게 있었던 학교 서강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71, 66. 어때요? 변표가 굉장히 사탐, 과탐, 유불리가 좀 드러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발표했는데 어떻게 났어요? 지금 갭을 줄여놨죠. 물론 사탐이 어려워져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라고도 보여져요. 근데 이제 보정을 어떻게 주느냐는 대학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나 평가원이나 여론을 의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를 작작해야 되겠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의지가 아니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교차가 분명히 가능성은 충분히 또 있을 것이고 여전히 상경 계열이나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교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처럼 막 미친 듯이 넘어오지는 않을 거다. 눈치는 좀 볼 수 있다. 점수 구조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교차를 덜 할지는 아직은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입시 끝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겠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런 의지들이 얼마나 학생들의 교차 지원 의지를 누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사실 교차로 올라오는 라인들은 지금 거의 제가 오늘 설명하는 학교가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교차로 올라오는 학교들은. 이제 좀 이따 제가 자료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이제 수능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내 점수가 유불리 구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집군이나 인원, 전형 방식의 변화라는 것들이 올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시 모집 지원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 지금 고3 학부모님들이나 재수생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텐데, 이건 아직도 어려우실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정시 모집할 때 이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당연히 점수 확인하시고, 점수를 확인하는 이유는 방금 전처럼 내 성적이 동점자에 비교했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잘 봤냐, 국어를 잘 봤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랑 상경 계열 또는 사회 계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국어를 잘 봤으면 국어를 많이 주는 학교를 가야지. 내가 그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상경 계열을 지원하고 싶은데 내가 수학을 못 봤어. 이게 말이 돼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데 수학을 높은 데를 간다는 건, 그러니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 점수 구조랑 안 맞으면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높이고 싶은 열망 때문에 한 단계 또는 자기한테 점수 구조가 안 맞는 학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불리는 알고 가야 되니까 내 점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지표, 표준 점수냐 백분위 뭐가 더 유리한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따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정시 예측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점수를 확인했으면 그 점수로 어디쯤을 지원할 수 있지? 지원 가능한 대학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이 배치표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사실 온라인 배치표도 다 있고 그래서 굳이 이걸 펴볼 수는 없지만 의외로 대학의 서열이나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열 이꼴 그 학교가 사실은 되게 수준이 높고 좋아서 서열이라기보다는 선호도가 높아서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걸 저희는 사실 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점수대로 그 학교의 순서대로 이제 서열상 종이 배치표라고 하는
그게 이제 대량으로 깔려 있죠. 근데 거기에는 반영 비율 같은 걸 다 무시하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로 학교와 학과를 한 줄로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들 중에서 내가 표준 점수가 한 360점 되니까는 국민대 라인 위아래를 좀 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범주를 일단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중상위 학과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자, 상위 학과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경영이나 경제 같은 상경 계열이겠죠. 그다음에 중위 학과는 어딜까요? 사회학과라든지 그런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위학과라고 하면은 인문, 어문 그런 계열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학교와 학과에 대한 서열을 대략 인지를 하기가 쉬운 게 종이 배치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이런 대학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면 그 대학들 중에 또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목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영어 점수라든지 그다음에 탐구의 어떤 반영 지표 등 어떤 것이 나한테 유불리가 작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유리한 학교들은 이제 그 대학별 환산 점수로 내가 얼마나 유리한지 그러니까 추가 합격선인지 불합격선인지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시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많이 압축이 돼서 그냥 내가 원하는 학과를 한번 띡 골라보면 여기는 소신이야. 이렇게 뜨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걸 따져줘서.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머님들 머릿속이나 또는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학교들의 서열과 생각이 좀 이렇게 결과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 말하는 이런 활용 지표들이나 과목별 반영 비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관심 대학군들이 형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가나다 군별로 어떤 조합을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면 가에서는 조금 상향이나 적정, 소신 이쪽을 쓰고 나에서는 안정이나 적정을 쓰고 다에서는 일단 많이 고를 수가 없네. 하향을 골라야겠다. 뭐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보통 고3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죠. 내년에 짜피 재수할 거니 다 질러보겠다. 소신, 적정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라도 한번 붙여는 봐라. 원서를 쓸 거면. 막 지르지 말고. 왜 따져봐야 되잖아요. 재수할 때 이거 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재수생 애들한테 항상 오면 처음으로 물어본 게 있어요. 너 정시 원서 쓰고 왔니? 그럼 애들이 아니요. 못 봐서 그냥 왔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꼭 써보고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점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야 재수 때도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원서를 써봐야 다음에 원서를 쓸 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원 조합을 결정을 했더라면 이제 저희 이투스 모지라든지 진학사 같은 이런 정시 예측 프로그램에서 모의 지원이라는 걸 하죠. 그거를 하시면 돼요. 이제 넣었다 뺐다라고 하죠. 내가 가군에 이제 최종 지원을 할 것이다. 나군에 어느 학과를 최종 지원할 거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모의 지원이에요. 그래서 모의 지원을 하면서 경향, 이제 패턴, 흐름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애들이 몰리고 있구나, 안 몰리고 있구나라를 보는 거지. 진학사에서 6칸이래. 됐네. 쓰자. 이게 아니에요. 작년에 이게 보통 현역들이 고3 학생들이 아무런 가치 판단, 이런 비교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6칸이니까 좋대, 된대. 그러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6칸이 나오고 왜 그래서 될 만한지를 이런 과정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오늘 보시면 지원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번 그 학교의 반영 비율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분들 성적을 보시고 우리 애 국어를 못 봤는데 우리 애 수학을 못 봤는데 근데 동점자에서 영어가 별로네? 왜 영어를 하나를 더 틀려서 3이 아니라 4가 떴네? 이러면 이제 3에서 4까지의 격차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 지원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판을 보니 그냥 가나다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29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마감 일시가 다른 거 아시죠? 이거 되게 위험한 문제예요. 모두가 마지막 날이 1월 2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이거는 각 대학이나 이제 진학사나 UA 같은 데서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 곳에서는 물론 알람을 해주니까 그걸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지원하기 직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저희가 27일까지 수시 최종 확정이 다 돼요, 이제. 그러면 수시에서 못 뽑은 애들을 다시 정시에서 넘겨서 뽑아서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요거까지 확정이 되어야 내가 정시에서 그 해당 학과에서 얼마만큼 뽑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고, 한번 하고, 모의 지원 한번 하고, 원서 접수하셔라. 그래서 뭐 경쟁률을 안 봐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경쟁률 얘기 조금 더 마지막 가서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내가 진학사에서 또는 저희 모지 같은 데에서 돌리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전형 방식의 유불리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내가 왜 5칸이 나오고 6칸이 나오냐, 왜 2칸이 나오냐, 이거는 좀 알고 쓰라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근데 그냥 막 아까도 생각 없이 그렇게 칸수만 보고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올해 이제 국승세단 유라인에서 죄송합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막히네요. 이게 숭실대나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국민대 같은 경우가 제일 크죠. 세종대 같은 경우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지원자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따 또 해드릴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인원이 얼만큼 늘었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일단 인문계 내부에서만 인문계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2월 인원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건데, 이제 보시면 이제 동대 같은 경우는 약간 늘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저걸 거예요. 이제 AI 융합분가 그게 이제 들어온 거고, 숙대 같은 경우 일부 좀 늘은 거고, 근데 어쨌든 가군 자체에 90명이 들어왔다라는 건 좀 크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 세종대인데 중요한 거 이제 세종대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군에서만 뽑다가 가와 나 동시에 뽑거든요. 그럼 분산이 돼요. 지원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작년이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세종대를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원상의 모집은 일단 눈에 띄는 건 세종대 정도, 그다음에 숙대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쪽 지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인원 쪽이 많은 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입시에서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하는 거고,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면 남들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지원 심리를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기대 심리가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아니면 되거든요. 터지거나 빵꾸거나예요. 그래서 일단 인원이 는 데에서는 경쟁률이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경쟁률은 표면적 경쟁이지 진정한 경쟁은 아니에요. 진정한 경쟁은 뭐다? 점수 경쟁이거든요. 근데 보면 허수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학사나 저희 같은 경우 모의 지원하는 인원들을 보면 수시 발표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허수들이 많고 그냥 찔러보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표본도 많이 안 들어올 뿐더러. 근데 수시 발표가 나잖아요. 그럼 칸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급강하. 6칸에서 4칸은 금방이다. 그럼 도대체 쓸 데가 없네? 내가 수능 성적표 나오고 생각했던 학과들이 대부분 그 라인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시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모의 지원을 해보시게 되면 진짜 이제 움직임이 어딘지 보이는데, 그걸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뽑고 추업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걸 남도 생각하는 전제하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진학사 같이 이제 많이 보는 지표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다? 다 보고 있다. 그걸 보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남들도 어떨까요?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몰릴 수 있다. 근데 그 몰리냐 안 몰리냐는 이제 진학사 같은 데 보시면 뭐 내 등수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네 아래 점수 애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꾸 진학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보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모지도 많이 봐주시면 제가 모지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셔서 그냥 실질적인 정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데, 되게
저게 좀 그러게, 저도 제 선생님 밑에서 상담하잖아요. 지금 상담하다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진학사에서 5칸 떴는데 어떡해요?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야, 내가 진학사 직원이냐? 이러면 애들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5칸인데 써요 말아요.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내 말은 안 들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좀 보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이제 이런 게 여담이었고요. 일단 인원면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으니 지켜보셔라 라는 거고, 제가 아까 그룹을 좀 이렇게 지었는데 국수, 건동홍, 숙이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데에 진한 남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수가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교차일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상향을 지원할 때 어떻게 하죠? 아랫단 상향, 아래 대학에서 상위 학과에 있는 학교를 이제 자, 이렇게 보죠. 내가 쓸 수 있는 학교가 여기예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학교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예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점수 구조로 안정이나 적정이 나오는 상위 학과가 경영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경영은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상향되는 학교의 하위 학과랑 맞물리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데 보통은 여기 애들이 점수가 이제 뭐 다른 데랑 붙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빠지면 얘가 위로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대로 입장하는 거였어요. 근데 교차가 일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됐냐면 비어있는 이 틈새 사이로 자연계들이 다 꽉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틈새가 없죠. 그러니 작년에 추합이 어땠어요? 안 돌았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되게 순수하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면 지금은 무차별 공격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막 이렇게 격한 용어들, 뭐 침공이냐, 공격이냐, 침략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교차가 점수 사이사이로 들어오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숙대 같은 경우는 통계는 인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현재 입시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말하는 건 웃긴 거예요. 없는데. 근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냥 그 계열을 나누는 것 뿐이고, 숙대는 통계랑 그다음에 여기 쓰지는 않았어요. 수학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극단적으로 50을 봐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학을 망친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성신여대도 그래요. 영수를 되게 높게 40씩 보고 나머지 10. 야, 못 봐도 좋으니까 그냥 수학만 잘하는 애 들어와.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인문계 애들 중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아서 늦지는 않았는데, 가끔 여학생들 중에서 저희 반에도 이제 수학은 잘 봤는데 오히려 쉬운 국어에서 망친 친구들은 이런 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교차가 들어올 가능성도 당연히 크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데는 당연히 다 어디다? 경영, 경제, 이런 무역, 계열 쪽이더라. 그러니까 보시면 모의 지원할 때 경쟁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가군에서 어디를 지원했으면 나다군에서 어디서 지원했는지도 볼 수 있는 구조인 거 아시죠? 그걸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원자의 흐름을 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막 이제 경영 경제 애들은 나다군에 이제 이과 계열 학과들도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는 뭐다? 이과 계열에서는 과를 보면서 과를 보는 거고, 문과 계열에서는 뭐를 보는 거예요? 대학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들이 전과라든지 복수나 다전공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 난 가겠다. 이런 거죠. 학교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욕망인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영어 같은 경우도 점수에서 차이가 얼마나 크냐가 되게 좀 중요하고, 일단 수학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 수학을 되게 많이 봐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학교 그룹에 따라서 보면 수학을 많이 보는 학교는 숭실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둘이서 그냥 비슷해요. 약간 이렇게 국수를 30대 30을 보는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한 학교거든요. 왜냐면 학교 이름은 좋아. 근데 내가 국수 중에 하나가 망가져 있으면 점수가 부족해서 소신이 떠버려요. 그럴 때에는 구조가 불리한데 매달려 있지 말고 차라리 밑으로 내려와서 학과를 고른다든지 그런 선택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국민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30씩 보는데, 이제 여기 제가 활용 지표에서 색깔을 쳐놓은 게 올해 좀 조심해야 되는
학교다. 근데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표준 점수를 썼지만 국민대가 올해 지표를 바꿔서 전년도 그 입시 결과랑 같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왜? 작년에는 100분위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올해도 100분위 보면 올해도 100분위랑 비교해 보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작년 입결의 어떤 활용 지표들 있잖아요. 대학 환산 점수라든지 표점이나 100분위는 올해랑 성적표나 아까 결과적으로 봤던 수능 난이도가 똑같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 입결을 비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 뭐 그 중에서도 뭘 비교할까 싶으면 저는 100분위가 좀 낫다고 보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런 거지 과목별 반영 비율이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잘 본 과목에 대한 유리함이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 그 이제 정교하게 보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이제 러프하게 내가 어디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크게 잡고 상위 개념으로 보자고 하면 이 반영 비율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단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이거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하지만 100분이잖아요. 원래 작년에 국민대랑 단국대가 요 라인에서 100분위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에 성신여대가 100분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쓰는 애들이 그 위아래에서 100분위가 움직일 텐데 국민대가 사라져 버렸죠. 그럼 이제 올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수 구간, 국민대나 단국대를 쓰는 애들 구간이 100분위를 선택했던 학교가 2개 중에 하나가 사라져 버렸죠. 그럼 단대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단대가 실제로 작년에 단대도 짰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단대 하위 학교는 충원이 돌았거든요. 근데 인원이 너무 작아서 돌았다고 하기도 민망한데 한 바퀴 돌아봤자예요. 근데 위에서 단대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 수 있는 애들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100분위가 내가 표준 점수에서 조금 유리하고 단대 이 구조를 맞출 수 있는 애들.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을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반영 비율이 맞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유의미하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2등급, 3등급이 좀 줄었잖아요. 귀해요. 그래서 보시면, 입결을 봤을 때, 요 라인은 보통 영어 평균 2등급은 맞아야 손해가 없어요. 그럼 내가 3등급을 맞았어. 그럼 2등급과 3등급 간의 갭이 크면 그 학교는 내가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숙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2등급이랑 3등급의 갭이 어떻게 돼요? 8점이죠. 영어 3등급 맞았으면 숙대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숙대는 걸러지는 거예요. 내가 영어 3이면.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요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대 미만은 평균 영어가 3등급은 나와요. 그러니 3등급만 나와도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또 4가 나왔다. 그럼 이제 굉장한 인터벌이 발생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10이죠. 숙대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국민대 같은 경우 8점.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는 13점.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은 4등급 오란 얘기야 말란 얘기예요. 오지 마. 문 닫혔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영어에서 결판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죠. 내가 나한테 유리한 학교 여기서 이미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 나 국어가 좋네. 아, 나 영어는 평균 등급이 괜찮네. 이러면 이제 학교 라인이 좀 추려지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범주표를 이제 배치표에서 잡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건대랑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야, 영어는 자연계들이 못하는 걸 인정하고 내가 반영 비율을 배점 차이를 줄여줄게. 그래서 건대나 세종대는 자연계 애들은 조금 더 인문계보다는 점수 이 편차를 좀 반 정도 이렇게 줄여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 뭐 여기 자연계는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영어는 건동, 홍수기가 한 2등급이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3등급이 되어야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이제 4등급이 되는 구간에서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학교들이 이제 동대, 뭐 조금 약간의 손해는 발생을 하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4등급만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정시에서는 근데 정말 0.1점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 한국사도 내가 이왕이면 인서울에서 나쁜 학교 가고 싶지 않다. 학교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사도 해주는 게 좋다. 여담인데 한국사 1등급을 받았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수도권 라인인데 이제 되게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선호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한국사를 잘 1등급을 맞으면 사탐 대신에 대체하거나 써먹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범주에 들어간 학교는 아닌데 삼육대라든지 대진대 같은 데가 그러합니다. 삼육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사탐 대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대진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 한국사도 잘 살리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숭세 요런 라인에서는 그냥 4등급 받아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과목별로 활용 지표별로 내가 내 동점자와의 성적에 따라서 나는 국어나 수학이 불리하냐 유불리 이런 걸 따지는 게 굳이 어머님들이 도수 분포표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저희 이런 모지라고 해서 정시 지원 예측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면 성적 분석을 다 해줘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칸수 보지 말고 이런 걸 차근차근 하나씩 다 보시면서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모지인데 모지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게 동점자 성적 비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과목별로 반영 비율을 조합을 했을 때 나의 상위 몇 %가 나오는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보기가 참 쉽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권동홍수원 어머님들 2등급 돼야 돼요 라는 게 이런 걸 보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영어 1등급인데 이제 동점자 애들이 대부분 1.3군이 내가 여기서 이를 맞아버리면 이미 어떻다? 지는 싸움이다. 그래서 러프하게 보자면 이렇게 쉽게 유불리를 좀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참조를 했는데 보시면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을 즉 교차를 하러 왔던 애들 중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붙은 친구들이 요 정도 인원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동대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 대학이지만 상경 계열은 30%. 상경이게 아니라 여기 법과고 그다음에 경영이 거의 6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 같은 데는 동대 같은 경우 30대 30인데도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학에 큰 게 없어도. 그 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 수학이 35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숙대는 생각보다 재미없다. 매력이가 그렇게 없었던 교차 지원 대상으로는 큰 매력은 없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비율이 보이겠죠. 근데 다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학교에서 응답해준 자료라고 해요. 그러니 조금 더 신뢰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 아까 이제 제가 입결 같은 경우 전년도 컷을 보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단순히 올해 이제 정시 예측 프로그램에서 대학별 점수를 한산 점수를 계산해 줬을 때 그걸 전년도 거랑 비교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전년도 입시 결과는 내가 합불 여부를 이제 기준으로 참고를 하는 거지 거기서 뿔만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원자의 지원 심리에 따라서 점수 선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보고 야 이거 작년에 이 점수를 됐으니까 올해도 됐어?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아까도 정시 지원 환경이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오롯이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전년도 이렇게 어디 가라는 데 가시면은요 모든 학교들의 입결이 보통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학별 환산 100분위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100분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똑같다라고 보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편차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들이 보실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도 그렇지만 여러 입시 기관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해서 상위 누적 100분위로 또 기준을 만드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게 뭐죠? 고속성장이요. 그쵸? 아시죠? 고속성장이에요. 네, 어차피 다 아는 건데 뭐. 제일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고속성장이 한 5년, 그러니까 2016? 요쯤에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자료였는데 이제는 대중적으로 인서울에서 진학사를 보면 걔를 같이 끼고 본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찐녹, 연녹, 노랑, 빨강의 의미 뭔지 아시잖아요. 진학사 칸수 얘기 아시고 그러니까 그걸 같이 조합을 해서 보시는데 여담이지만 이 고속성장 같은 경우는 상위 누적 100분위를 대학별 환산 점수로 매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나의 환산 점수가 나와 있고 그 옆에 상위 누적 100분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전년도나 전전년도랑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환산 점수도 전년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다 주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거에서 이제 기준점을 또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뭐 이투스 모듈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 쓰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몇 개나 봐야 돼요, 도대체? 몇 개나 사야 되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3개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투스 재원생들한테는 저희가 모재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기준을 하나 하고 있다면 진학사는 같이 또 많이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 하나, 요렇게 2개. 그리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요새는 고소성장은 기본 옵션을 이렇게 탑재하고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샀는데 봐주세요. 안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 3개 정도는 보더라. 그리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입시 컨설팅 사설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자료도 엄청 뿌려요. 근데 제일 좋은 건 표본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투스 거랑 다른 걸 같이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학사는 올해 좀 조심스러워요. 전년도 많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신뢰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걸 또 제대로 할까.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라 이미 많은 표본을 확보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의심의 반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짓게. 왜냐면 너무 적은 인원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자료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걸 이대로 써도 괜찮나라고 입시는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매년 다르니까 입시라는 것이. 왜냐면 애들 마음이 매년 다르거든요. 수능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것도 제가 서교연에서 좀 가져온 건데 그냥 쉽게 보시면 그냥 라인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막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환산 점수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백분위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아니 뭘 보라는 거야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위치 파악이에요. 과거 입결이니까. 그래서 대략 선을 긋자면 자 이쪽은 가군이고 이쪽은 나군이고 이쪽은 다군이에요. 그랬을 때 건대 동대가 같이 가나에서 동시에 분할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 자료로 보여드리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같은 건대지만 점수 형성 구간이 다르죠. 그 얘기는 뭐다? 여기가 좀 더 높은 학과들, 즉 서열이 높은 학과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럼 뭐겠어요? 경영이나 경제가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분별로 지원 가능한 점수나 합격이냐 소신이냐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반영 비율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면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좀 높게 쓸 학교, 낮게 쓸 학교 요것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원 분별 조합이 이렇게 점수에서도 사실은 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보시면 가구는 점수가 어쨌든 이제 보시면 나지만 좀 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추합이 많이 돌고 최초 학은 높게는 잡히지만 대부분 가나에서 등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밑으로까지 합격하는 애들 점수가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주식의 양봉과 음봉과잖아요. 길게 머리랑 꼬리가 길면은 점수와 점수 사이의 편차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생기는 거죠. 정시는 점수 싸움이기는 해요. 높은 애가 짱이긴 해요. 근데 점수와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가나다에서 하나는 붙어서 결국 2개를 못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불연속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구간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소신이나 상향 지원을 그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보시면 그런 간극을 찾으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사실 건동홍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홍대 같은 경우는 또 웃긴 게 지표로 표준 점수라는 지표를 쓰고 홍대 같은 경우는 전형 총점이 195점이 아마 만점일 거예요. 딴 데는 600점, 1000점 만점인데 그럼 홍대 같은 경우에서 1점 차이 나니까 괜찮네. 내가 쓰고 싶은 학과에서 내 점수가 1점 모자르네. 그럼 이 정도면은 소신 정도 떠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불합격이라고 또.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다. 왜? 그냥 20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600점 만점이랑 1000점 만점이랑 1점 차이가 홍대에서 1점이
600점 차이 나는 600점을 총점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몇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3점이 돼버리는 거죠. 3점이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표를 홍대처럼 표준 점수로 쓰는 데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올해 바뀐 데? 동민대.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동민대가 홍대랑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웃기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표준 점수를 활용 지표로 쓰는 학교들은 중간이 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왜 그랬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올해 이렇게 말하자면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랑 경쟁을 치거나 위아래로 뚫리거나 아니면은 그래야 되는데 뭔가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 틀리면 좋겠지만 뭐 국민대가 그래야 좋은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다곤은 서열상 제일 위에 있는 학교가 어디였죠? 중대. 그 다음에 어디죠? 외대 경영. 그쵸? 그 다음 어디죠? 홍대. 근데 이제 건대 미커가 9명인가 7명을 뽑아요. 거기는 뭐 그냥 머리 터지는 싸움이죠. 그리고 다 나가겠죠. 가나에서 붙었을 테니까. 거기는 계속 무한 반복, 무한 루프. 근데 최초 합 점수는 어떻다? 높다.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되는 점수예요. 전년 입결을 봤을 때 한 3개년을 보면 떨어질 수 없는 점수인데 정시 예측 프로그램 들어가면 추가 합격이래. 다 추가 합격이래. 도대체 난 홍대 언제 되는 거니?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최초 합 점수를 워낙 높게 잡아놔서 그런 거다. 다분이라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몇몇 학교들이 보인다더라. 그리고 이제 그럼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 점수만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상향을 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건대에서 높은 데 쓰는 애들은 위에 갔겠죠. 어디 가겠어요? 가군에서 경희대라든지 그런 데를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동국대 정도, 이제 동대도 사실은 여기가 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왜 그러죠? 경찰행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건동을 어떤 걸 고르느냐는 여기에서 얼마나 위에 있는 데를 쓰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얘를 낮춘 거겠죠. 이런 법칙이 있어요. 학교를 높이면 학과를 낮춘다. 학과를 높이면 학교를 낮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어야 거기서 절충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딘가 하위 학과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역주행을 하거나 예외적인 선택을 할 거면은 남들이 싫어하는 학과를 가면 돼요. 뭐 산림학과라든지. 근데 이거는 싫어한다고 얘기했는데 싫어하는 학과가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산림학과 같은데 직업국 라인에서 굉장히 유망한 학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라든지 자연 쪽은 앞으로 더 미래 산업이 될 거라서 전 좋다고 봐요. 이런 선견지명을 예전에 저희 반 학생이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대학을 못 가면 직업국에 그쪽 가서 국립공원에 취직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자연인이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 꿈이라고. 그러니까 뭐 일단 사람들의 어떤 진로나 방향은 다르니까 그런 선택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여담이었고요. 일단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단순 표점학으로 학과들을 서열화를 시켜 놓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대를 이렇게 높은 학교를 쓰다 보면 위에 라인에 있는 학교들을 쓸 거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경희대 일부 학과, 나군에 있는 경희대가 일부 올라왔기 때문에 가군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걔네들은 건대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경희대 이제 국제캠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에서 가로 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 라인이 북숭세랑 건동홍수 그 사이에 끼어있는 구간 애들이랑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희대라는 타이틀을 좋아한다라면 북숭세 학교에서 이제 숭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인서울이 더 좋지 않겠냐. 아시다시피 통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수원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 지원 패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건대를 만약에 요 중위 학과를 잡는다면 뭐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경영을 쓰기 무서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화살표가 하나 더 왔어야 됐어요. 건대 경영 쓰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안정적으로 또 하나를 가지고 가는 싸움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건대를 중위학과를 만약에 여기를 쓴다고 하면 요 라인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향을 하고 싶다, 여기를 상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학과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어느 위에 있는 학교로 빠져나갈지를 그걸 생각해서 상향할 곳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점수 구조상 맨 아래에 있는 하위학과, 중위학과, 상위학과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거는 용감함의 정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위에 있는 학과를 이렇게 까치발 들어서 올라간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냐? 추합이 굉장히 안 돌 거예요. 근데 점수 밀집도는 굉장히 어떨까요? 높겠죠. 좁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빡빡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점수 싸움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추합은 거기서 0점 몇 점 오차로 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기관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소신 갖다가는 안 될 것이고 뭐 안정 정도는 치고 가야 차라리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버리는 카드니까. 그럼 어디를 들어가냐? 이제 중하위학과 또는 중상학과, 상위권 학과가 있잖아요. 이제 용감할수록 위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상향인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군에 있는 상위학과로 중복 합격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싶을 정도의 이제 중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위학과에서 조금 이제 안정을 노리면 한 단계 내려오거든요. 경영애들이 경제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경영보다는 뭐 밑에 있는 회무세계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행정이죠. 요새는 아시죠? 정의보다는 행정이 더 뜨는 거. 예전에 저희 때나 어머님 때 같은 경우는 정의가 더 인기였잖아요. 지금은 정의? 애들이 그걸 왜 가? 행정. 왜 그러냐면 애들도 공무원 하겠대요. 행정 나와서. 이런 식으로 중상위 학과의 설이 약간 이제 옛날에 비하면 바뀌었는데 그런 행정 같은 데도 중복 합격이 많죠. 근데 다만 행정 같은 경우는 중복 합격보다는 사실 거기 박혀있는 애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 빠질 구조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애들한테 빠지고 싶거나 좀 추합을 생각하면 뭐 정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안 좋아할 것 같은 데를 전 애들한테 가보자. 그래서 들어가면 오히려 등수가 높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매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 지원을 할 때 선호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네가 조금 덜 좋아하는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대학교 커리큘럼 가서 4년간의 커리큘럼을 한번 봐라. 근데 생각보다 그 학과가 이상하진 않다.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이제 일단 하나의 구조기는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번호를 좀 못 썼네요. 여기 보시면은 최초합이라는 거 찐록으로 표현해 봤고요. 자주 보시는 거. 이거 저희 학생 점수를 한번 넣어서 제가 모지를 좀 돌려본 거거든요.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의미가 없어요. 성적도 모르시는데. 근데 다만 여기에서 어떤 구조로 갈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얘를 최초합으로 놓고 경희대 어디를 고르지? 사실 얘는 지금 이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건대 경영을 쓰는 애가 경희대 어디를 갈까? 이거 근데 사실상 점수 구조가 안 맞아요. 이거는 수학을 많이 보는 거고 이건 어문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희대 마지노선은 여기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있는 학교는 점수 구조 따져봤자 불리해요. 짜피해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까치발을 올려서 경희대 타이틀을 따고 싶어. 이제 오늘 아침에 상담한 친구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건대에 뭐든 잡고 가자. 건대랑 일단 사실 여기 그냥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능 성적이 건대랑 홍대 쓰겠죠. 근데 경희대를 쓸 건데 근데 너무 이제 그게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얘한테 야 우리 여기도 보고 여기도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어머 이제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뭐 그냥 구전 여기 건대 쓰고 이렇게 쉽게 쓰는 거긴 한데 다른 선택지가 또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아래 학과를 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시면 뭐를 안정으로 잡고 어디를 상향으로 쓸지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그 학생의 욕심껏 경희대만 찾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낮춰 써서 뭐 동대를 쓰고 여기를 좀 올려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안정이나 적정을 하나를 어딘가에 중심을 잡고 그 위아래로 상향할 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는 어때요? 선택지가 별로 예쁘지 않죠? 그러면 어디서 결국은 선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가나에서. 그러니 인서울에서 사실은 건동홍숙 라인까지도 상위학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상위학교들은 선택의 폭이 가나다군에서 어때요? 다군에서 선택권이 커요? 없죠. 그래서 가나 2개밖에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전년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실 되게 성실하고
뭐 내신도 그렇게 2점대 어떤데 근데 약간 2점 후반라서 내신 좀 아쉬웠어요. 수시로 건동수 이런 데 붙기는 어려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시에서 어쨌든 넣어봤지만 떨어졌어요. 교과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수시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큰 거예요. 나 이제 내가 떨어져서 재수까지 했는데 재수에서 수시에서 떨어지니까 더 짜증나는 거고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떨어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딱 동대 라인이 적정 수준이었거든요. 동대는 떨어지지 않을 점수인데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떨어지는 거 싫은데 또 상향을 쓰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건대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를 그 불안도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칙 있잖아요. 학교를 높이면 학과를 낮춰라. 학과를 높이면 학교를 낮춰라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건대 이제 행정은 당연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융합인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여기 뭐 하는 데야 라고 느낌이 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융합인재, 공공인재가요. 행정 비스무리한 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완전한 행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융합이에요. 행정도 조금 하는 것 같고 뭐 사회복지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좀 그런데 여튼 건대 융합인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어디를 갈게요? 동대를 갔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하나 더 내쳐보세요. 승실대를 갔어요. 왜? 국민대는 아까 10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편점 구조에서 안정. 물론 국민대를 가도 좋아요. 근데 걔 입장에서 국민대보다는 승실대가 더 좋은 선택지였으니까 하나하나를 더 내려서 승실대. 그러니까 사실 동대를 내리는 것도 저는 아깝다 생각했는데 동대에서 하나 또 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승실대 행정을 걔가 위에서 찍어 누른 거예요. 걔가 최초합이 되고 밑에가 제가 기억하기로 인터벌이 꽤 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친구는 만족을 해서 뭐 그냥 자기는 질렀는데 안 되고 그냥 승실대 행정에도 과가 좋으니까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저는 좀 속이 아픈 거 아시죠? 통대는 됐는데. 근데 걔한테는 통대나 승실대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 판단을 또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하셨겠죠. 그래서 사실 결론은 제가 좋은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가 4년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이 좋으면 괜찮은 거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양보를 하면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적정이나 안정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안정보다는 적정 라인이 중요한데 적정 라인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전년도 입결이나 올해 입결이 다르고 그다음에 올해 지원자들의 패턴 때문에 합격선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동을 하니까 내가 어디를 적정으로 잡느냐가 어려운데 사실 그래서 입시 프로그램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경험치 때문에 대략 등급 들으면 이 라인은 여기지 않아? 라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적정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안정 지원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는 이렇게 마지노선을 잡아주는 역할? 그런 걸 이제 사람이 하는 거예요. AI도 할 수 없는. 그래서 AI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니즈나 그런 선호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잡아주는 걸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잡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정도 후보를 하나, 둘, 세 개를 써놓으시고 적정도 하나, 둘, 세 개, 소신도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완전 내가 한번 상향이다. 그것도 한 세 개. 그렇게 잡아서 가나다운 조합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반영 비율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시 지원할 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가야 되는지 좀 흐름은 잡히셨죠? 그 건강공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국민대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표준 점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 전년도까지 100분위를 써서 표준 점수. 근데 이 표준 점수를 쓰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뭔가 겹치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얘가 바꿨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재밌는 건 또 그냥 표준 점수예요. 사탐을 보통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100분위 단순 표점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도 그대로 결과를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원래 국민대랑 단국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서 100분위가 좀 유리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경쟁률이라든지 입결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얼마나 입결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지 영향력이 큰 애들이 경쟁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통 정시지원 원서 접수 마감일 이제 보통 저희가 정시지원을 5일간 하시잖아요. 그러면 4일쯤에 원서 접수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애들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간만 봐요. 근데 사실은 간을 본다기보단 오히려 1일차, 2일차, 3일차 넣는 애들, 4일차 넣는 애들, 자, 마지막에 넣는 애들은 점수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왜? 마지막에 눈치 보고 가는 거니까. 경쟁률 높은지 낮은지 보고 가는 애들이니까 나의 어떤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애들은 후반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 그 터줏대감 같은, 점수 터줏대감 같은 애들은 초반에 들어와 있는 애들. 걔네들이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4일차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1.0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는요. 한 3개년 비교를 하는데 저희 이투스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저는 경쟁률, 시간별 경쟁률 오픈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별은 진학사에서 해주시는데 저희는 매년 예를 들면 마감 2일 전, 오전, 오후 경쟁률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면 아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오르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그거를 체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경쟁률이라는 건 선호도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님들께서 낮은 점수를 가지고 계시면 눈치 싸움을 하시려면 그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좋겠죠. 그래서 밴드 들어가시면 저희 아시죠? 밴드라는 그 SNS에 들어가면 이투스 밴드 있는 거 거기에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자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경쟁률 정보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경쟁률은 4일차 한 정도 됐을 때 한 1.0 구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달리기가 엄청 시작이 되더라. 자, 그럼 이런 거 하나 얘기 드려볼게요. 마지막 날 오전인데 경쟁률이 예년과 같지 않아요. 그럼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상위 학과가 1개부터 10개까지가 있어요. 근데 경쟁률이 이거 분명히 전년도에 비해서 되게 낮네? 그래서 정말 하위 한 2-3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 2-3개 구간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은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쓰면 안 돼요. 써요. 그러셨잖아요. 대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이제 최종 경쟁률 오픈 시간이 있어요. 원서 접수를 한 6시에 마감을 한다고 치면 2시, 3시 이렇게 마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경쟁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경쟁률 보고 쓰는 애들이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려는 애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낮은 경쟁률이니까 냈다 들어가겠죠. 이제 거기가 그러면 이제 폭발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들어가는 걸 경계해야 돼요. 이건 아까 어떤 법칙의 기준이냐? 내가 보고 있는 자료를 남도 보고 있다. 나한테 유리하면 남도 유리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눈치 싸움 하고 들어갈 건데 어디에 가면 좋아요?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가운데 구간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경쟁률은 무난한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근데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써도 좋은데 이제 그거는 용감함의 정도. 어떤 내가 소신의 경향성의 정도.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 싶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저희가 마지막 경쟁률을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원서 접수를 끝내고 나서 나중에 경쟁률을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경쟁률을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이 있죠. 거기를 블라인드 경쟁률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블라인드 경쟁률이 하위 학과들이 사실 많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상위 학과가 경쟁률이 낮으면 사실 상중위 학과 있잖아요. 그런 건 조금 저는 살펴보는 편이에요. 경쟁률을 보고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상향을 쓰는 건데 내가 이제 점수를 아주 가까스로 어느 하위 학과에 맞출 수가 있어요. 경쟁률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저는 애들한테 경쟁률 퐁당퐁당을 한번 봐라. 왜냐면 입시 결과는 되게 재밌는 게 퐁당퐁당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근거하는 거냐면 올해 입시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보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퐁당퐁당이 생겨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전년도에 높으면, 그러니까
인기학과나 중상위학과들은 꾸준히 자기 경쟁률, 인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뭔가 변수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뒤집어지더라. 근데 상위학과에서도 가끔 경쟁률은 그대로인데 이제 이거는 예외적이거나 좀 큰일이 생기는 건데 경쟁률은 문제가 없는데 입결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그거는 입시 예측기관에서 합격 가능 점수를 다 제각각 예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이에서 빈틈이 생겨서 흔히 말하는 빵꾸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영향력의 절대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냐? 진학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향을 노리고 싶다. 각 배치 기관에 합격 점수가 서로 다 다른 데를 골라보세요. 왜? 보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준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느 한 점으로 점수들이 모여들지 않는 거예요. 즉 수렴 구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점수가 만약에 내가 조금 모자란데 상향을 하고 싶다. 찾는다. 학교는 찾았겠지만 학과를 찾으시겠죠. 이제 될 만한 학과? 대부분 맨날 학과 찍어달라고 하니까 학과는 그렇게 찾는 것도 뭐 사실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닌 거.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상향을 하는 방법은 아까도 뭐 이제 중상위학과, 상위학과를 무모하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어떤 예측하는 기관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우리 어디가 생기겠어요? 국민대 변화가 생기잖아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대 점수를 처음이니까 다소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상 합격 이제 각 입시기관에서 합격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입시 점수가 어떤 선으로 잡힐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입시 구간이 입시 제도나 뭐 여러 가지가 변할 때 기회가 생기는 게 이런 틈새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국민대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인데 인하대는 뭐 대단한 것만 없고요. 그냥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들처럼 금융이나 그 다음에 아태물류 같은 경우 인기 있는 학교들은 수학을 많이 보게 생겼죠. 그냥 이런 애들이 수학을 많이 본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전공학부가 가군에 신설이 됐다. 근데 이 얘기는 자유전공은 이과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유전공들이 수학 비율이 높다? 그럼 이과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과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지나 진학사에서 모의 지원 흐름을 보시면 상대방, 경쟁자의 정보를 볼 수 있죠? 걔네들 상세 정보 눌러서 어떤 과목을 수능에서 응시했는지 보면 미기 선택자의 과탐 선택자면은 자연계열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이 들어와 있네? 역시 몰리는구나. 나가야 되겠다. 퇴장. 문 닫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도 뭐 약간의 인원이 늘었는데 그게 되게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소수 인원 증가다. 그리고 인문계는 자연계는 좀 줄었다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 아이고 이게 하나만 단국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올해 자연계가 변화가 많지 인문계가 그렇게 크게 많은 변화가 있는 데는 많지는 않은데 단대도 조금 인원이 늘기는 했어요. 하지만 국민대가 표준 점수를 하면서 빠져나가서 100분위를 선택한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어서 이 단국대는 요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효과죠. 일단 자기는 나머지도 안 하고 서 있는데 국민대가 거기서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단대는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몰려서 학교는 좋겠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100분위 점수가 100분위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애들이 어중간해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의 서열은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 제가 아까 요거 보면 학교의 서열이 건동홍승, 북승세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한데 단은 예전에 그 단국대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혹시 한남동에 단국대가 있었던 걸 아시는 분들은 어머님들. 저까지 한남동에 단국대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죽전으로 내려가면서 말도 못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국승세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대도 되게 웃기는 게 공대로서는 인하대가 굉장히 명성이 좋죠. 인하대도 공대 제외하고 문과에서는 선호도나 입결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인성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약간 이쪽 서쪽 지역은 괜찮거든요. 근데 강남 쪽이나 중간에 있는 애들한테 매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의 가치가 떨어져서 얘네들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아주대도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의대가 얘네들이 다 의대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유지하는 거. 아주대는 금융 쪽이나 심리 이쪽 아니면은 인문계는 사실 거의 뭐 그렇게 썩 추천하지 않죠. 이쪽 지역은 더 그래요. 수원이 멀잖아요. 애매하다고요. 이게 나중에 네이버 지도 옆에다 두고 정시 지원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얼마나 머니 가깝니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보시면 단국대는 사실 조금 상당히 그게 서열이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보시는데 올해는 좀 수혜를 보지 않겠나. 근데 뭐 국민대가 그렇게 서열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반영 지표들 때문에 그러니까 서열이 약간은 조금 독특하게 잡히기는 해요. 일렬로 완전히 세울 수는 없을 거다. 점수 구조나 반영 비율 또는 활용 지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교차 지원이 얼마나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서울시 한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시한 자료다 보니까 서울시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 애들이 얼마나 교차 지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다.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도 교차를 좀 한 애들이 있었구나. 근데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교차 지원 중에서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건동공습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이쪽 라인에서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윗선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꼬리가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국중세 이렇게 잡았으니까 보시면 국민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길게 도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보이시죠? 꼬리가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최초 합과 최종 합격의 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근데 이거 저는 올해도 유지될 거라고 봐요. 뭐 표준 점수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긴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숭실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많이 빠지기도 한다는 건 어디랑 많이 붙는다? 위에랑 많이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꼬리가 길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 이쪽에서 별로 꼬리가 없죠?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가 더 인기 학과가 그러니까 분포가 되어 있고 여기 비인기 학과. 그 다음에 숭실대 여기 거의 어떻게 되어 있죠? 붙어 있죠. 여기는 뭐 그냥 점수 구조가 아주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국민대, 숭실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올해 일로 넘어가면서 꼬리가 어느 군에서 이제 당연히 그건 뭐 경영이나 호경 쪽이겠죠. 세종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가나로 이제 갔을 때 다른 군별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 학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얘네들도 이렇게 위아래 구조가 있다. 그래서 국민대 정도. 그래서 사실 문과에서는 과기대 많이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랑 많이 겹쳐 있는 구간이라고 알고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의 단순 서열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표점이나 백분위를 제가 좀 이렇게 늘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는 맞아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하면서 홍대를 쓰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 그냥 배치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위를 지르는 구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구조 조합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는 지표들이 워낙 제각각이어서 제가 글씨별로 색깔을 해놓은 건 뭐냐면 빨간색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구조고 반영하는 학교고 파란색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고 요 빨간색이 백분위, 단순 표점, 그냥 파란색은 일반적인 표점. 이제 사탐이나 그런 쪽에서 뭘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수 구조에 따라서 예측 프로그램 돌리면 알아서 나올 건데 구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를 뭐 이런 묶음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통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높은 학과가 이런 쪽으로 끼어드는 거지 사실 성신여대는 광운대, 인하대 요쪽이랑 상명대 요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여대는 광명상가 쪽에서 광운대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중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해요. 여기를 올라가기에는 뭔가 인서울이 아니어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선호도와 조합을 보여드리는 거는 어머님들께서 지원 조합을 잡을 때 어떤 걸 상향으로 어떤 걸 하향으로 잡고 가실지 이것과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점수상으로 구조가 잡히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시 모집 지원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이고 이건 그대로 들어왔나 보네. 예. 이게 점수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학교는 학교가 된 이 이제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국민대, 단대, 세종대, 숭실대 어때요? 점수가 난리가 났죠. 이게 뭐 서열이 있는가 싶지 않아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예. 또 보시면 숭실대는 또 되고, 국민대도 되는데 지금 세종대는 안 된대요.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지표를 쓰고 활용 지표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물론 이제 과에서의 그런 차이도 있기는 해요. 이제 세종대는 그럼 여기서 과를 낮추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나다 분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에서 상향, 그 다음에 적정, 안정 이런 걸 각 두세 개씩. 여기서도 나에서도 그런 상향, 적정, 뭐 하향 또는 안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씩. 그래서 그 조합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구조가 좋을지를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마음속으로 두세 개 후보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고 쓰실 것만 제외하고는 한 3, 4일 차에 쓰시는 게 좋겠고, 경쟁률을 보고 싶으면 마지막 날 오전이나 점심 먹고 호다닥 써버리는 게 낫지,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쫄려서, 그리고 그때 몰리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인데 1시간 전에는 마감 최소 1시간 전에는 좀 쓰는 게 어떨까. 작년에 저희 반 여자애가 수시 마감 직전까지도 컴퓨터를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빨리 쓰자고 막 이렇게 재촉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진짜 문 닫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고요. 일단 이제 정시 모집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거는 경쟁자랑 표본 분석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릿속에 구조 잡히시죠? 아, 정시 모집 지원 환경,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이랬구나.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성적을 동점자에 비해서 국수영탐 어떤 걸 잘 보고 못 봤는지 유볼리를 따져서 과목별 반영 비율에 맞는 학교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그 학교들 중에서 가나다군에서 위치에 따라서 상향과 적정과 하향 또는 안정을 여러 개를 잡아놓고 조합을 잘 짜야겠구나. 그래서 어디서 상향을 할지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상향을 잘 치려면 안정이나 적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구조가 나오면 안 돼요. 아까 학교를 낮췄다가 아까 제가 좀 슬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정시는 점수를 충분히 살리고 다 쓰고 가야지 남겨가면 뭔가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뭐 건대 융합인재 썼는데 숭실대 행정 갔다고 한 친구가 뭐 행정도 좋고 숭실대도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좀 낮췄으니까 입시하는 지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니 또 너무 낮춰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경향성이에요. 사실 저도 좀 쫄보라서 안정 지원을 좀 세게 하고 갈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지나치게 안정을 하면 그거는 좀 손해보는 장사다라는 얘기. 그리고 정시 예측, 이제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다 머릿속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대부분 정시 예측 프로그램들이 유불리나 이런 분석을 해주니 추천 대학도 심지어 뜨잖아요. 그거 고르셔도 돼요. 근데 왜 추천했는지는 아시라고 여태까지 긴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잡히셔야지 되니까. 그냥 나 이 학교가 좋은 것 같아. 진학세서 6칸이니까 쓸래.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6칸인데 쓸까 말까의 기준은 뭐냐? 경쟁자들의 지원 패턴, 즉 내 점수를 기준으로 위아래 위치한 학생들이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썼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갈 것 같은 확률이 높은 데서 내가 상향을 쓰는 게 맞죠. 소신을 쓰는 게. 그렇죠? 안 나갈 학교에서 이렇게 까치발 뜨고 쳐다만 보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냥 문이 닫힐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그런 식으로 찾는 거고,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 설명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칸수는 결론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진학사나 저희 모의 지원을 보면 등수가 나와요. 전체 모의 지원한 애들 중에서 몇 등이라고 등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들어올 애들, 이 학교를 붙으면 등록할 애들과 이 학교를 붙어도 다른 애 갈 애들, 이거 구분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거기서 진짜 들어올 애들, 나갈 애들 허수라고 해서 허수와 진짜를 구분해내는 걸 저희가 이제 표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신으로 지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기본적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을 좀 점검을 하셔라. 경쟁률 점검해도 되는데 다 하지 말고 소신을 하고 싶은 학교만. 세 개를 그거 다 쓰고 있으면 내년에 쓸 것 같은데요, 원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원서 쓸 건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등수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등수는 비율이 중요해요. 내가 앞쪽에 위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확정이 돼서 정시에서 몇 명을 뽑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년에 돌았던 추합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보수적으로 잡고 20명이 붙는다고 그랬는데 한 바퀴가 돈다고 그랬으니까 40명이 붙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명이 뽑히는 건 확실한데 추합이 얼마나 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설령 그게 운이 좋아서 그 학교가 추합이 많이 돌리면 나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는 추합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명을 뽑는다고 그랬을 때 100% 돈다고 회사들이 예상을 해줬지만 한 7, 80 돈다고 하면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돼서 한 35명? 그러니까 35등까지 들어가면 되는 건데 35등이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추합을 노리는 학교들은 그 등수 안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치에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지 칸수가 몇 칸이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정시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사나요? 모두가 모지를 보고 모두가 진학사를 보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작년 같은 대참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많이 보는 그 지표를 보고 거기다 지원하겠다고 가나다고 선택을 한 걸 거기다 선택을 그렇게 해놓고 실제 그렇게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진학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사가 예측한 게 틀린 게 아니라 진학사를 보고 그대로 썼으면 진학사의 결과대로 나왔겠죠. 근데 진학사를 보고 지원 심리가 어땠다? 달라졌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향을 노리고 싶으면 각 회사들이 예상 점수를 다르게 발표한 학과들을 찾으시면 구멍을 찾을 수도 있다. 소신이나 상향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게 지원 심리를 예상한 거지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숫자 싸움은 맞는데 점수 경쟁도 맞는데 실제로 가나다군이라는 곳에서 한 곳만 합격이 된다는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점수 편차는 생길 것이고 구멍은 사이사이 생길 건데 그 구멍은 누가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뚜껑을 아는 결과론적 얘기인 건데 그걸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지원자라면 내가 여길 쓰는 애라면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몫이기는 해요. 근데 제일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칸수 보면 행복회로 돌리기 바빠요. 엄마 나 여기서 칸수 거야. 왜 이거 된다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이 행복회로가 돌아가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잘 따지시고 학생이 설득이 안 된다?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세요. 예,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엄마한테 한 장을 줘. 내가 원서 하나만 쓸게. 이러시고 어머님이 한 장을 쓰시고 나머지는 아들이 원하는 2장을 주세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네. 수시를 저는 그렇게 써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쓰고 나 한 장만 줘. 또 정말 마지노선 하나를 제가 가져서 최저 없는 데를 써준다든지 쓰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유리해 보이는 데를 쓰자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나의 또 안전장치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런 얘기고요. 이제 여태까지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경쟁률이나 상향이나 이런 걸 좀 찾는 요령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쓰여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여담으로 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하나의 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저희 모집 합격 타임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제일 잘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 물론 진학사가 전년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저희 3개년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입시 결과는요 한 3개년을 보셔야 되는데 올해는 교차 지원이라는 변수가 작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거를 또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올해는 교차 지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서 전년도 걸 또 100% 믿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런 걸 고려해서 각 회사에서 이 정도 점수면 붙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정시 예측 프로그램이고 저희도 그런 모지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 구역에 따라서 진학사는 짜고 저희는 후하고 저희는 짜고 진학사는 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냥 중간값을 잡고 여기는 적정이고 여기는
소신이라고 하네. 그러면 취업 초반이나 취업에서는 좀 될 수는 있겠다. 약간 이런 식의 기준을 잡으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행복회를 돌려서 유리하게 나오는 데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정식 예측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뭔가 100% 맞다라는 확신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머님들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지 믿고 간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믿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시는 도구로 쓰시면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쟁률 추이가 나오는데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최종 경쟁률이 나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는 실시간 경쟁률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실시간 경쟁은 말 그대로 만약에 원서 접수 1일차 오전이면 전년도 1일차 오전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점의 경쟁률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경쟁률이랑 마감 직전 오후 경쟁률이랑 제일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정시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적정선을 잘 잡아야지 후회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성향을 정하세요. 나는 공격적으로 가겠다. N수 가겠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 정시 모집이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시에서 못 뽑으면 대학에서 또 추가 모집을 해요. 추가 모집은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막 한두 명 못 뽑은 애들 생기잖아요. 이제 아시죠? 추가 모집 전화 돌리는 게 작년까지는 밤 9시까지 전화를 입학처에서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올해는 6시까지로 끊어버렸어요. 전화 돌리는 시간이 짧겠죠. 요것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돌리다가 누군가가 전화를 안 받아요. 슬픈 일이죠. 그 아이는 슬픈데 다음 애들한테는 기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시가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올해 뽑기로 한 인원을 못 뽑았어요. 한두 명. 그럼 그걸 추가 모집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경쟁률이 200대 1 막 이렇게 엄청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근데 정시 모집에서 상향이었던 데를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3장을 모두 다 쉽게 말해서 던지고 불사를 하고 장렬히 전사를 하더라도 나는 추가 모집까지 생각을 하겠다. 이러면 정말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쫄보라서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재수는 못하겠어. 그러면 무조건 가는 선에서 가나다군에서 하나는 안정. 참고로 이제 중상위 대학은 건동 홍수까지는 다군은 없는 거지만 국숭세단으로 내려오면 아시다시피 가나 뭐 이런 식으로 뽑는 학교도 있지만 국민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는 가나다군에서 다 뽑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높아서 어디가 주력군이냐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안정을 하나는 다군에서 잡아도 괜찮다. 꼭 가나에서 잡아야 되는 건 중상위 대학 이상이고 이제 밑으로 국민대나 일부 대학을 내려오면 인하대, 이런데, 아주대, 단국대는 가나대에서 다 뽑으니 주력군에서 내가 안정을 잡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군에서 잡아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를 것이냐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대학을 볼 거냐 학과를 볼 거냐 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인문계열 오셨죠? 어디가 우선되겠어요? 대학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은 아마 대학을 높이는 선택을 하고 싶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신 상향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실 때 이제 다만 대학은 자기한테 좋은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사회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대학을 좋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복수전공이나 전과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장학금 제도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가까운 건 못 이겨요. 저는 입시에서 집이랑 가까운 데는 웬만큼 좋은 게 아니면 못 이긴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애들한테 제가 가까운 거 못 이겨. 집이랑 어디가 가까워 네이버 지도 펴봐 막 이렇게 맨날 하거든요. 선택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전 이렇게도 기준을 잡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학과는 제가 그래요. 대학만 중요하다고 해서 넣고 보자 이런 심리 하지 말고 1년간 이게 돈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돈을 어디다 갖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학과를 잘 쓰자. 실제로 학과를 잘못 선택한 애 중에 저희 반 애가 동국대 불교학부를 갔어요.
아니 학교를 높여달라서 야 동대는 불교밖에 안 되는데 너 종교 뭐야? 그랬더니 아 종교 없고 빨리 나는 동대쯤은 가야 되겠대. 알겠어. 그럼 동대 불교학부는 어떠니? 농담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불자가 되지 않아요. 그냥 불교에 대한 학문적 공부를 하는 거지 스님이 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잘 갔어 안녕 동대 갔으니까 이제 가라. 복수 공부를 하든지 뭘 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학교만 높이면서 갔는데 4월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했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대부분 그런 전화는 저의 안부를 묻는 안부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 다시 가려고 하는데 언제쯤 갈까요? 보통이 그런 전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불교학부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 북한학과도 괜찮다고 그랬었잖아. 참고로 동국대에 북한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북한학과가 아무튼 불교나 북한 둘 중에 하나를 갔는데 못하겠다고 난리 쳐서 결국은 알아서 반수를 그래 해 이제 하겠다고 해서 왔어요. 울면서 수학을 또 했어요. 현우진을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서 다행히 저를 죽이진 않으니까 그거 안 맞는 거 듣지 말고 학원 수업 열심히 잘 들어 이랬는데 여튼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수학을 그렇게 고전을 면치를 못했는데 중대 논술을 상경계열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웃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느 학과든 괜찮으니 보내만 주세요라고 했다가는 꼭 다시 한번 반수를 하는 경향이 자주 있더라.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복수전공이나 전과라든지 다전공이라든지 그 학교의 제도를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적정으로 잡아라. 안 갈 대학을 적정으로 잡으면 정말 죽서서 개죽꼴인 거죠. 어디를 쓰라고요? 적정을 쓸 때는 갈 학교를. 아까처럼 건대를 상향하겠다고 숭실대 가는 거 물론 거기 가겠죠. 근데 그러합니다. 저는 계속 이 예시를 드는 건 제가 뼈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제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썼기 때문에 제가 입시 제도를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 개인 마음속에 계속 남는 경험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취업률 전문성인데 사실 저는 이거 믿지 않아요. 취업률은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고 갔다 나왔는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냥 오픈한 자료일 뿐인 거고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일을 내가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서 갈 수 있을지 아이가 설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저희 나라 입시는 사실 대학을 가고 나서 진로에 대한 설계를 하는 편이라 최대한 유사한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잘 하셔서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인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 말인즉슨 학생에게 좋은 선택이 제일 좋은 결과니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학생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절충을 잘 하셔서 학생이 원하는 거 쓰시고 부모님도 원하시는 거 하나씩 나눠 가지시면 원서 쓰다가 가정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자면 입시에서 100% 맞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든 100% 맞추지는 못해요. 그건 진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저희는 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거 보고 통계를 자꾸 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려는 걸 저희가 하는 노력이고 부모님들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시는지를 배워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고3 자녀거나 또는 N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진심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진행한 설명에 좀 들으시고 조금이나 도움이 돼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시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좋은 리액션, 반응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